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76년 전인 1848년 1월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콜로마콜로머라는 마을의 제재소에서 일하던 제임스 마셜 제임즈 W. 마셜은 우연히 강을 걷다 강바닥에서 순간 반짝거리는 모래를 발견했습니다. 햇빛에 모래가 비친 찰나 반짝인 이 모래를 양손 가득 담아 바위에 펼쳐본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그 반짝이던 물체는 다름 아닌 모래에 섞인 금. 그는 공장주 존 서터잔 서터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 서로 절대 발설하지 말고 함구하자고 약속했으나 인간의 입은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이 소문은 금세 퍼지기 시작하더니 그해 8월에는 저 반대쪽 뉴욕 헤럴드에 관련 기사가 실렸죠. 샌프란시스코에서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야망 있는 사람,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을 환장하게 했고, 강바닥에 널린 사금은 주인도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서 이민의 물결이 쇄도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상 최초의 골드러시의 시작입니다. 이듬해부터 무려 8만 명이 샌프란시스코로 콜려들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두고 49년 돌이라 하여 포티나이너즈라고 부르는데, 이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를 연고지로 하는 프로 미식 축구팀 NFL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만간 2023년판 골드러시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강바닥 모래가 아니라 아주 깊은 바닷속에서부터 시작될 텐데, 한국은 이 골드러시에 대비해 미국 앞바다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독점 개발권을 확보해뒀고 이미 세계에서 최초로 실증까지 끝마쳤으니까요. 현재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총탄이 오가는 실제 전쟁보다 어쩌면 더 치열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자원 획득을 위한 자원 전쟁인데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해 차기 세계 패권을 노리는 국가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수조 원씩 투자해 남미,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자원 광산을 사들이고 있고, 자원 좀 가진 나라들은 이 자원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아예 자원 무기화에 나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쟁은 전자기기와 전기차의 등장으로 심화됐는데, 인도네시아는 올 1월 전략 광물인 보크사이트에 수출을 금지시키기로 했는데, 이는 전기차와 2차 전지에 필수로 사용되는 광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수출 금지로 전 세계적으로 관련 광물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또한 중국은 전기차, 항공기, 로봇, 휴대전화, 에어컨, 무기 등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는 회토리를 이용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약 85%와 세계 전체 매장량의 5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얼마든지 다른 국가를 쥐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는 중국 정부가 산업기술의 수출 규제 품목에 네오디뮴, 사마륨, 코발트 자석의 제조 기술을 추가해버렸죠. 아쉽지만 중국은 고성능 자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료 채굴, 합금, 자석 제조 등 모든 공정을 중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는 탈탄소 사회를 이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기 자동차와 풍력 발전기 모터에는 이 자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수입하려면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자존심 굽히고, 그런데 조만간 중국에게서 벗어나는 국가가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수천 미터 심해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이 얼마 전 UN 산하국제해적기구 ISAINTERNATIONAL 시베드 어소러티는 전 세계를 상대로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심해 광물을 상업적으로 캐낼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실 심해는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이 대부분이지만 그 아래 매장된 지하자원은 육지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대표적으로 태평양과 인도양 해저 약 5영m 아래에는
망간 단계 맹거니즈 나줄라는 것이 있습니다. 1873년 2월 18일 영국의 해양조사선인 챌린저호가 심해 깊은 곳에 분포한 망간 단계를 최초로 발견했는데 현대시대로 접어들어 망간 단계는 바닷속 노다지 또는 바닷속 황금이라고 부릅니다. 100만 년에 약 2m씩 자란다고 알려진 검은색 광물 덩어리 망간 단계에는 망간 24%를 비롯해 니켈 1.4%, 구리 1.3%, 코발트 0.2%뿐 아니라 몰리브덴, 히토류와 같이 산업적 가치가 높은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현재 산업의 기초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대표적인 자원 소비국입니다. 매장된 지하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반면 기술력이 너무 발달한 덕분에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하지만 지하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자원을 무기화하면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데 한국은 눈물을 머금고 그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원을 수입하지 않았다가는 한국은 그대로 폭삭 주저앉을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심해에는 지금 현재 한국에 없어서는 안 될 망간, 니켈, 구리, 코발트로 똘똘 뭉친 망간 단계가 약 1조 7영억 돈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국가와 기업이 군침을 흘리고 있죠. 알고 계시겠지만 한 국가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이 이지에서는 석유든 천연가스든 광물이든 얼마든지 상업적인 채굴이 가능하고 그 범위 내에서 채굴되는 자원은 전부 그 국가로 귀속됩니다. 하지만 공해, 즉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해상에서는 유엔 협약이 적용되기 마련인데 아직까지 유엔은 시험 채굴만 허용하고 있고 상업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채굴은 금지했었습니다. 2016년부터 상업 채굴과 관련된 국제협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죠.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태평양의 섬나라 나우루 공화국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나우루는 2021년 법률 조항을 발동해 ISA에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심해 채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유엔 해양법 협약에 있는 2년 규정 조항을 내걸고 그때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으면 곧바로 직접 심해 채굴에 나설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심해 탐사권을 확보한 회원국이 심해 채굴 의사를 밝히면 ISA는 2년 안에 허용 여부 검토를 마쳐야 하고 만약 시한을 넘기면 기존에 존재하는 규정에 따라 채굴 신청을 받고 수락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 9일까지 마감 시한이 정해졌지만 아직까지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각국 정부나 기업들은 이제 ISA에 심해 채굴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ISA는 이후 1년 동안 신청서를 검토한 후 회원국 167개 나라 가입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받은 정부나 기업에게.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태평양 한가운데 한국의 해양경제 영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한국이 심해져 광물자원 개발 사업에 뛰어든 것은 생각보다 빠른 1980년대입니다. 하와이 대학의 연구선을 빌려 탐사를 시작했는데 1992년 종합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가 건조되면서 독자적인 조사를 하게 됐죠. 당시 ISA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발효되기 전 심해저 개발을 위해 3억만 달러를 투자한 국가나 기업에게는 선행 투자자의 지위를 부여했는데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34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프랑스 등과 함께 선행 투자자의 지위를 확보해 약 150km에 해당하는 지역을 탐사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죠. 하와이에서 동남쪽으로 가면 클라리온, 클리퍼톤, 클레리언, CLIPPERTON, CC 해역이 있습니다. 이는 해저에 있는 단열대의 이름인데 단열대란 끊어지고 빠 찢어진 상태로 길게 늘어진 띠 모양의 지형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해역은 한국에게만 독자적으로 할당된 것은 아니고 ISA가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에게 분배해줬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두색 부분이 바로 한국이 배당받은 구역인데 그 크기가 좁아 보이지만 실상은 150km입니다. 한국 전체 면적이 약 100km니까 한국 전체 면적보다 큰 면적이 한국에게 연구할 수 있도록 분배된 것이죠. 그러던 2002년 대한민국에게 부과된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로 ISA는 한국에게 허가 면적의 절반인 약 75km을 단독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세계에서 7번째로 획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이 독자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그 지역에는 약 5억 6억만 톤의 망간 단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약 매년 300만 톤씩 망간 단계를 채광한다면 무려 100년 이상 매년 2조 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 즉 200조 원을 아껴주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100년 동안 한국은 망간, 니켈, 코발트 등 주요 광물에 대한 걱정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물을 캐내기 위해 이미 세계 최초로 심해 채광 로봇 미네로를 개발해 두었습니다. 길이 6m, 폭 5m, 높이 4m 크기의 미네로는 수심 5.0m 아래에서도 수압을 견뎌내도록 설계됐는데 심해저 로봇은 일본 등에서 어로 탐사용으로 개발한 경우는 있지만 광물 탐사 및 채광용으로 개발된 것은 세계 최초죠. 여기에 심해 광물을 해수면에 있는 선박까지 올려보내는 버퍼 시스템까지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버퍼 시스템은 미네로가 채집한 망간 단계를 수중에 임시로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양광 펌프를 통해 일정한 속도와 공급량을 조절해 안전하게 선박으로 올려보내는 기술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한국은 심해 채광 분야에서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고지위를 빼앗겼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메인이 되어 진행하던 이 기술을 민간 기업에게 이전하려고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기술 이전도 가로막혔습니다. 2018년,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결국 잠재가치 200조 원짜리 거대한 가능성이 묻혀버린 것이죠. 현재 전 세계는 탈탄소를 목표로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늘었고 유럽연합은 여기에 더해 2035년부터는 휘발유, 경유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내연기관차의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와 수소차의 시대가 10년 이내에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광물이 필수적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40년까지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인 니켈을 지금보다 19배 많은 800만 톤을 더 채굴해야 한다고 추산하고 있고 리튬은 42배, 흑연은 25배가 더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아예 열대우림을 밀어버리고 니켈 채굴에 올인한 상태죠. 2017년 전 세계 공급량의 17%를 차지했던 인도네시아가 2027년까지 85%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이미 오래전에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곧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국가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육지보다 3배 넘는 니켈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심해를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분명 생태계 파괴는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열대우림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광물을 확보하는 것 역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 다시 한번 집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원 그중 석유는 하늘의 선택을 받은 국가만이 누리는 선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석유가 생산된다는 이유로
전 세계 시장 경제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면 생산량을 줄이고 수출을 중단해버리는 통에 한국처럼 기름 한 방울 없는 국가는 늘 외교 역량을 발휘해 그들의 처분을 기다려야 했었죠. 그래서 기름을 생산하는 나라, 즉 산유국은 한국의 오랜 꿈이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었을지도 모른다는 60년 전 보고서 하나의 현재까지도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이미 화석 연료를 줄이고 차세대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의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적어도 이 천연가스에 있어서 경북 포항만큼은 예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2017년경 포항 한복판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몇 개월째 그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7년 3월 초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서는 옛 철길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됐는데 지하수를 찾기 위해 굴착을 시도하던 중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당시 사고로 화상사고가 발생했고 즉각 소방당국이 출동해 장시간에 걸친 진화 작업을 펼쳤으나 도무지 불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덮어도 거품 소화액을 퍼부어도 불길은 더욱 활활 타오르기만 했죠. 불의 생김새가 이상하다 생각한 포항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의뢰해 불길을 조사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연가스였죠. 그러니까 포항 시내 한복판에서 천연가스가 마구마구 솟아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사고로 생각됐던 이 불길은 일주일이 지나고 한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도록 사그라들지 않았고 포항시는 역발상으로 불의 정원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는 불꽃에서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도록 쇠기둥을 받고 그 불로 계란을 삶아 나눠주는 등 이 시기 포항을 방문한 분들은 신기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내 한복판에서도 천연가스가 줄줄 새어나오는 걸 보면 한국은 자원빈국 또는 자원불모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의 시선을 포항 구룡포 앞바다 60km 밖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먼저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석유, 퍼트롤리엄은 지하에서 생성된 액체, 기체, 고체 상태의 탄화수소 혼합물을 말하지만 보통은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원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석유가 매장된 곳에는 천연가스도 공존하기 마련이라 천연가스도 석유로 통칭되기도 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석유 속에는 극소량의 황, 질소, 금속은 물론 수분, 가스분의 불순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공정을 거치면 원유가 되고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경유, 등유, 윤활유, 아스팔트 등이 생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는 단순히 발전소 연료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연료, 선박 연료, 보일러 연료, 플라스틱 원료 등등 그 쓰임새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간 한국은 기를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는 조금은 아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타이틀은 박탈당했습니다. 왜냐면 2004년 7월에 한국이 공식적으로 산유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으니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나라는 2004년 7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식적으로 산유국이라는 지위를 누렸습니다. 바로 동해 가스전 덕분입니다. 동해 가스전의 역사는 곧 한국 자원 개발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1970년대부터 미국과 프랑스 등에 소재한 석유 메이저 기업들은 한국 동해에서 수차례에 걸친 탐사 및 시추 작업을 진행했었지만 석유 가스전 발견에 실패하고 철수했지만 실제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뽑아낸 동해 가스전은 석유공사가 독자적으로 탐사 시추 개발했습니다. 결코 선진국의 기술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의미죠. 어쨌든 1998년 7월 가스층을 발견한 이후로 경제성 평가, 시추, 생산시설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실제로 천연가스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울산 남동쪽으로 58km 떨어진 해역에 자리한 동해 가스전은 2021년 12월 31일 생산을 종료할 때까지 원유 4,800만 배럴에 해당하는 양의 천연가스를 생산했는데 수입 대체 효과가 2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덕분에 한국은 공식적으로 세계 95번째 산유국이 되었죠. 그렇다면 1년 전 생산을 중단한 동해가스전이 우리나라의 처음이자 마지막 가스전일까요? 제7광구처럼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아닌 실제 매장된 곳은 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매장량을 자랑하는 장소가 발견됐습니다. 동해 가스전에서 불과 44km 떨어진 곳에서 말이죠. 사실 동해 가스전의 수입 대체 효과가 2조 7천억 원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치로 보이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양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기준 세계 5위의 석유 수입국이며 10대 수입 품목 중 670억 달러 약 80조 원로 압도적인 1위 품목입니다. 동해 가스전에서 17년간 약 4,800만 배럴에 해당하는 2조 7천억 원이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미미했는지 감이 오시죠? 이 때문에 지질과 자원 분야 전문가들이 한반도 주변의 석유 자원 개발을 위해 더 적극적인 탐사와 시추가 필요하다고 임모아 주장해 왔는데 결국 동해 가스전 옆에서 새로운 가스전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방어구조인데요. 지난 2021년 6월 석유공사는 동해 가스전에서 44km 떨어진 울릉분지 육광구 심해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가스전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알려진 양만 원유로 환산했을 경우 7억 배럴입니다. 동해 가스전의 15배 그리고 유가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했을 때 약 30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방어구조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기름진 방어처럼 넉넉한 석유 자원을 품고 있길 바란다는 뜻이었는데 탐사 자료에 나타난 것은 실제로 방어처럼 넉넉한 석유 자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유공사는 즉각 시추에 돌입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추는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중단됐습니다. 해저에서 내부 압력이 과도하게 높은 지층이 이상 고압대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사실 무리하게 강행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상 고압대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블로아웃이라 불리는 폭발적인 분출이 발생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상 고압대를 만났다고 해서 시추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고압대는 상하부 지층이 투과가 어려운 지형이 변형되어 만들어지는데 부피가 좁아지면 내부의 액체나 기체가 과도한 압력을 받게 되면서 작은 틈으로도 블로아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아웃 방지기나 윤활제로 사용되는 이수의 비중을 조절해 통제가 가능하지만 블로아웃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만약 분출이 발생하면 막대한 환경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2010년 멕시코만에서 시추 시설이 폭발하며 원유 7억 7천만 리터가 유출된 딥워터 허라이즌 사고도 이상 고압대를 건드렸다가 발생한 사고죠. 그래서 일단 석유공사는 잠시 시추를 중단하고 차후 추이를 보면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러한 지지부진한 우리나라의 움직임과 달리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행보는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 대륙붕이 많다 보니 주변국들이 자원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에 있죠. 특히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지난 3월 14일 오후 10시경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무궁화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서해 지역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구조물이 선장의 눈에 띄었는데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이는 전형적인 이동식 석유 시추 구조물이었습니다. 시설물에는 떡하니 HIGHISLAND 7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 구조물은 원래 이 위치에 있으면 불법인 구조물입니다. 왜냐면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중첩된 관계로 한중 잠정 조치 수역으로 설정해 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함부로 구조물을 세울 수 없는 곳인데 중국이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세워둔 겁니다.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는 자신의 영토처럼 관리하므로 어업 활동을 포함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고 자원 개발을 위한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이 세워진 지역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교집합으로 중첩되기 때문에 양국이 합의 하에 한중 어업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곳에 대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지 말고 함께 조업도 하고 관리도 하는 잠정 조치 수역으로 설정해 두었는데 중국이 이 협정을 깨고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세워둔 겁니다. 알박기하듯 세워둔 이 구조물을 발견한 무궁화호는 즉각 이를 정부에 신고했고 청와대는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로 격상시키기도 했는데요. 사실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 간 석유 시추를 두고 갈등을 빚은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한국은 2004년 제2광구 지역에서 유전 탐사 활동을 벌였으나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었고 2008년에는 반대로 중국이 서해에 석유 시추 시설물을 설치해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추를 추진했던 중국 과학원은 탐사 결과 보고서에 계산된 석유, 가스의 추정 매장량은 약 20억 톤 규모에 달한다고 써 충격을 안겼는데요. 1973년에는 한국이 제2광구에서 석유를 시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이 군함을 보내 저지하기도 했죠. 한편 한국은 한국에게 산유국이라는 타이틀을 선물했던 동해 가스전을 활용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3일 열린 추계자원연합학술대회에서 서정규 석유공사 글로벌기술센터장은 석유공사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전통적 석유 개발뿐만 아니라 CCS, 암모니아 등 신성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CCS 기술이 동해 가스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인간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최대한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이를 포집하거나 자연에 흡수시켜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지구 지키기 계획입니다. 이에 전 세계는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줄이겠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전부 잡아 지하서장고에 가두는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바로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인데요. 그럼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바다입니다. 사실 바다는 우리에게 해산물을 공급해주는 훌륭한 보물창고일 뿐만 아니라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거대한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1년 6월 그린피스는 위기의 바다를 위한 해결책 해양보호구역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지구가 현재 직면한 기후위기 해결의 실마리는 해양에 있다. 해양에 의해 흡수되는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부르는데 지난 20년간 인간 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25%가 해양으로 흡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양은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며 심해층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탄소 저장고로 대기 내 탄소량의 50배 이상 지표상의 초목, 토양, 이생물 전체에 저장된 탄소 총량보다 무려 10배 많은 양을 저장하고 있다며 탄소 중립 시대에서 바다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심해의 저장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심해 깊은 곳에 흙을 퍼올려야 하는데 이는 너무나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긴 공간, 즉 유전을 활용하자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심해에 위치한 유전에서 석유를 퍼올리고 나면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 빈 공간에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틈을 막아버리는 것인데, 만약 실수로 조금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더라도 심해의 고압을 이겨내지 못한 이산화탄소가 수면으로 떠오를 일은 없습니다. 한국은 동해가스전을 이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천연가스를 뽑아내고 생긴 빈 공간에 연간 40만 톤씩 30년간 총 2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해 탄소 중립에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지난 2017년에 이미 포항 앞바다에서 이산화탄소 100톤을 심해에 저장하는 실험을 성공시켜 관련 기술을 보유한 세계 3번패 국가가 되기도 했죠. 시장조사업체 리서치 앤마켓 리서치 언드마커츠에 따르면 글로벌 CCS 시장 규모는 2020년 41억 달러에서 2026년 94억 달러 11조 5영억 원로 연평균 15.7%씩 성장할 전망입니다. 각국에서 탄소 중립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면 사업이 가시화되는 2030년 이후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CCS 기술의 탄소를 활용하는 CCUS의 시장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에너지지구 IEA의 세계 에너지 시장 전망 2019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370억 톤이 될 것이며 이 중 9%에 해당하는 26억 1억만 톤이 CCUS를 통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톤당 탄소 배출권 가격이 12만 5영원으로 책정했을 때 CCUS 시장 규모는 최대 326조 원에 달하는데 동해 가스전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으로 이 거대한 시장의 리더가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불우한 장군이 이끄는 수단 정부군과 중군사 조직 RSF의 무력 충돌이 거세지면서 전 세계 각국들은 자국민 철수작전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도 수단 교민 철수작전 프라미스를 실행해 교민 28명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한국의 민간인 탈출 작전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비하이의 다른 나라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면서 극찬을 받았는데요. 다수의 나라에서 외교관들은 급하게 철수시키고 H민간인 수만 명이 현지에 남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어떻게 외교관부터 철수시키냐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미국 정부가 수단 상황을 오판하면서 외교관들만 철수시키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철수 대책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까지 가했습니다. 미국은 치누크 헬기 등 항공기 6대를 동원해 70명 정도의 자국 및 제3국 외교관 100여 명을 에티오피아로 대피시키고 하르툼 주재 대사관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수단에는 여전히 미국인 약 1만 6천 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존 베스 미 국무부 차관은 자국 외교관들의 철수 작전이 성공한 뒤 민간 공항을 이용할 수 없는 점 등 차관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며칠 안에 수단에서 우리 국민을 철수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도 이날 수단 내 자국 외교관들을 먼저 대피시켰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수단 내 다른 자국민을 위한 철수 작업은 당장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수단 내 캐나다인은 당국에 등록된 사람만 약 1,600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국제기구인 UN 직원들도 육로로 수단을 탈출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재빨리 수송기를 급파해 교민들에 대한 구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수단 내전으로 300여 명이 넘는 민간인이 숨졌고 단전과 단수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목숨 건 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부 교전이 집중된 수도 카르툼의 국제공항은 폐쇄됐고 대부분 병원에 포탄이 떨어지면서 거리 곳곳에 사상자들이 방치된 상황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교민들이 우리 군 수송기에 탑승하기 위해 공항까지 이동하는 일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위해
먼저 주수단 한국대사를 포함한 한국 외교관과 교민들은 수도 하르툼의 주수단 한국대사관에 집결한 후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교민들이 대사관에 전부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대사와 외교관들의 위험을 무릅쓴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전이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한국 대사는 탈출 3일 전부터 교민을 일일이 찾아 차량에 태워 대사관으로 데려갔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대사관에 모인 28명의 교민들은 처음에는 도착지인 총해의 도시 포트 수단까지 차로 1315시간 걸리는 경로를 이용할 예정이었지만 안전을 위해 경로를 바꿔 이동에만 약 1174km 30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탈출한 교민에 의하면 교민들이 탄 차량이 수도 밖으로 이동하던 중 총격 소리가 한 차례 들려 일시 정지한 뒤 다시 움직였고 이들이 육로로 이동하는 동안 수단 신속지원군 RSF가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이 이들이 탑승한 45인승 버스를 호위했습니다. 수도 하르투브에서 시 외곽으로 이동할 때는 오토바이를 탄 신속지원군들이 한국 일행을 지켰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부터는 UAE 대사관 차량이 한국 일행들을 에스코트했다고 전해집니다. 사선을 넘는 탈출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미리 준비한 김밥 40줄과 경단떡을 먹으며 버텼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교민들은 비상식량으로 갖고 있던 과자와 라면, 오징어포, 인삼차 등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서로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민들은 이날 유엔군 등의 보호를 받으며 유럽 등 다른 나라 교민들과 함께 육로를 통해 포트 수단으로 이동했는데 육로 이동 시 피랍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지에선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단 정부 군방군 양측에 제3국 교민 철수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협상을 중재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한국 고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번 수단 교민 구출 작전은 현지에서 확인되지 않은 여러 정보가 뒤섞여 혼란스러웠지만 특히 UAE의 정보력이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AE는 수단 정부군과 신속지원군 모두와 연결돼 있었고 한국 측에 이번 탈출 과정을 같이 하자는 제안도 먼저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우디 역시 포트 수단에서 선박편으로 자국민과 외국인 등 157명을 사우디 제다항으로 철수시켰고 이에 한국도 같은 철수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작전 이후 미국, UAE, 사우디 등 우방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았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군을 중심으로 철수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 외교부는 사우디의 외교 채널로 철수 지원을 요청했고 사우디 주재 한국 대사와 사우디 제다의 총영사는 교민 철수 관련 논의를 통해 사우디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사실 이번 수단 교민 철수 작전은 중간에 작전을 변경할 정도로 급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처음에는 교민을 수단에서 지부티 주둔 미군 기지로 이송해 공군 C-130J로 귀국시킬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지부티 미군 기지 공항이 협소하고 각국의 교민 철수 작전 수송기가 몰려 급히 사우디의 제다 공항을 이용하기로 계획을 바꿨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24일 우리 교민들이 수단을 탈출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항에 도착하자 보시는 것처럼 사우디 군인들이 우리 군용기 앞에서 한국인들을 환영하기 위해 장미꽃을 들고 그리고 UAE 알아라비아 TV는 이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턱수염을 기르고 우람한 몸집의 사우디 군인은 품에 안은 장미꽃을 한 송이씩 교민에게 나눠주며 인사했고 교민들은 장미꽃을 받으며 긴장을 푼 듯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사우디에서 환대를 받은 우리 교민들은 제다에 대기 중이던 한국 공군 KC-330 시그너스에 한국은 지난 22일에는 오만 살랄라 항에서 소말리아 해역 호송 전대 청해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으로 급파하기도 했습니다. 수송기 이송이 어려울 경우 청해부대를 통한 해상 이송도 대비했던 것입니다. 청해부대 39진에는 충무공 이순신함이 배속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단을 탈출한 교민들은
남아있는 수단 국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털어놨습니다. 탈출 직전까지 현지인과 통화했는데 외국인인 우리의 안전을 더 걱정해줬을 정도라며 수단이 빨리 안정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수단 현지에 체류하고 있던 일본인 5명도 함께 버스에 태워 수단 탈출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수단 수도에서 포트 수단으로 이동을 하기 위한 출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일본인이 도착하지 못하자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은 방탄차로 직접 일본인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버스에 태워 같이 수단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무엇을 했길래 이들은 한국이 마련한 비행기를 타고 수단을 탈출한 것일까요? 지난 24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교민 탈출을 위해 지부티로 이동해 대기 중인 C-130 수송기, C 수송기를 비롯한 자위대 부대를 수단에 파견해 수송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가 공군을 파견해 388명을 지부티로 대피시켰을 때에도 이 가운데 일본인들이 있었고 이번 한국의 교민 탈출 작전 중에도 한국인들이 일본인 5명을 함께 데리고 나와준 것을 보면 일본 자위대가 주도하는 일본의 교민 구출 작전은 지난 아프간 철수 작전에 이어 여전히 신속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무장단체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대규모 탈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일본은 자위대 수송기 3대와 정부 전용기 1대를 파견해 자국민 500명 정도를 대피시키기로 했지만 구조는 일본인 1명에 그쳐 작전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당시 유일하게 구출돼 일본으로 돌아온 야스이 히로미 씨는 군대를 철수시킨 미국 정부는 지금도 현지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당신들을 탈출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는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다. 현지인들이 오히려 나에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다고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10여 대의 버스를 준비해 탈출시키려 했으나 결국 작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야스이 씨는 이 과정에 대해서도 대피하는 현지인 입장에서는 일본 외무성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고 좀 더 일찍 구조 작전이 이루어졌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하느라 모테기 도시미스 외상은 중동 순회를 하느라 정부의 대응이 아쉬웠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자국민의 목숨이 걸린 작전은 결과가 중요합니다. 일본은 아프간에서도 실패하더니 이번에도 자국민 탈출에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군은 8월에 최초의 한국산 장거리 발사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부측리. 국방부 장관인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은 서울을 방문하는 동안 한국에서 무기가 폴란드 트럭에 탑재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득파원 데미안 스타니슬라프스키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YPINFO 최근 폴란드 군대의 확장과 현대화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폴란드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는 한국과의 협력입니다.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의 방한 기간 동안 다음을 포함하여 여러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 측과 국방 조달을 담당하는 장관과의 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서울 방문은 그 덕분에 폴란드와 한국 간의 협력이 군사적 차원에서 더욱 강화되기 때문에 특별한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군비 생산의 일부가 폴란드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부총리이자 국방부 장관인 마리우시 부아슈차크는 오늘 이번 방문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장기적으로 협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건 두 나라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나의 임무는 폴란드 육군을 강화하는 것이며 한국과의 협력 덕분에 우리는 이미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미 도입한 K-탱크, FA-50, K-9 곡사포에 이어 올해 8월에 우리 폴란드군 로켓 포병을 위한 첫 번째 천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고위 관리들과의 일련의 회의 외에도 마리우시
부하 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FA-50 전투기의 특별쇼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7월에 폴란드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 전투기는 미न्스크 마조비에츠키에 주둔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경전투기 12대가 인도될 예정이지만 총 48대의 전투기가 소련의 미그 29들 대치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폴란드 군대가 장착할 유일한 무기는 아닙니다. K-탱크 또는 K9 곡사포는 이미 한국에서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국영방송에서 방한 중인 부총리이자 부하 슈자크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7일 폴란드에 수출되는 국신 전투기 FA-50 출고식에 참석한 부하 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감격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함공무주산업 경남 사천 본사에서 강구명 사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마리우시 부하 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이레네우스 로박 폴란드 공군사령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가해 FA-55GF 1호기 출고식을 지켜봤습니다. 이날 출고식에는 한국에서 T-50 훈련기를 이용해 훈련받고 있는 폴란드 조총사 8명도 참가했습니다. 이번 출고식은 작년 9월 계약 이후 한국항공우주산입의 놀라운 생산 능력과 국방부 방사청 공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8개월 만에 이뤄낸 업적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은 전부기 역대 최단기간 출고라는 기록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F-16을 주문하면 2027년에나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상황인데 폴란드 국영방송에서 방한 중인 부총리이자 부하 슈차크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미국에게 F-16B를 주문한 대만은 2026년에야 인도할 수 있다고 동보받았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도 F-35와 더불어 F-16을 주력으로 추가 주문을 고려했으나 인도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빨라야 3-4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전투기를 한국은 불과 8개월 만에 1호기를 전달하고 올해 안에 12대를 인도한다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놀라운 속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부하 슈차크 장관은 이날 출고식에 참가해 FA-50GF의 빠른 출고 덕분에 폴란드 전력의 조기 보강과 현대화가 가능해졌다며 아시다시피 FA-50GF는 폴란드 측의 신속한 FA-50 도입 의지에 따라 납품 간격을 메꾼다는 의미의 개필러를 명칭으로 사용한 모델입니다. FA-50GF는 주요 기능과 무장 능력이 TA-50 블로기와 유사하나 기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체계에 상용 내장형 위성항법 장치를 적용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2차로 납품받을 FA-50PL에 들어가는 공중급 유장치나 에이사레이사 레이더와 최신 무장 능력으로 FA-50GF를 추후에 개량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미국은 지금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나토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금이 도입해 전력 공백을 메우고 러시아 전투기에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추가 무기 도입을 하면서 한국에게 무리한 금융 지원을 원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폴란드는 FA-50을 계약한 지 2달 만에 이례적으로 약 3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불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가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무리한 금융 지원을 요구했다며 돈을 못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방산 수출의 경우 대부분의 수출국이 금융 지원을 해주고 있고 국가 간의 거래이고 폴란드는 나토 방어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과거 러시아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자 불공 사업으로 그 이상의 무기 기술을 가져왔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자 한국은 불공 사업을 통해 미사일과 잠수함 등의 기술을 가지고 와 한국군의 독자 무기 개발에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빌려준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받아냈습니다. 문제는 KF-21에서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며 거액의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파뮤 등 현물로 대신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지난 5일 인도네시아 매체에서 놀라운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보도는 인도네시아 파뮤와는 차원이 다른 제안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사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5일 KF-21보람의 한국군 사령관이 인도네시아 섬 한 개로 교환원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6월 말까지 내지 많은 분담금에 대한 납부 계획을 대한민국에게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조만간 한국과 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은 전적으로 자원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9배가 넘는 면적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준다면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10.0007H 이상의 섭이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하나의 섬을 한국에게 내놓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한국군이 마음껏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섭을 마련해 주자는 것인데 실제로 한국 지휘관 중에서 동남아 섬을 빌려서 제대로 훈련하고 싶다라는 농담까지 거론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남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시제 5호기와 기술을 전혀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또한 KF-21 공동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국가들이 하나둘씩 거론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수출할 FA-50 경공격기 1호기 출고식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는데 FA-50 뒤에는 KF-21과 국산 헬기 수리온이 전시된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폴란드 부아슈차크 총리 뒤로 보였는데 뒤에 배치된 것 자체로만으로도 큰 홍보 효과를 가지고 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지금 폴란드에서는 아당을 중심으로 50만 명이 모인 반정부 시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다 대통령과 집권 보순당이 지난달 말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공직 활동을 10년간 금지하자 라는 법안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 BBC는 이날 시위의 배경으로 인플레이션, 생활꽃뿐 아니라 임신 중단을 금지하고 LGBT의 권리를 탄압하는 등 정부 여당 집권 후 갈수록 우경화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도널드 투스크 전 총리는 과거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왔는데 자신들이 집권하면 한국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군축을 선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자유의 문제보다 러시아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2023년 국방부 예산 28조 원 중 11조 원 가까이 한국 등 해외 무기 구입에 쓰려는 것을 폴란드 야당과 지지 세력은 낭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위협감을 느끼는 폴란드인들은 이것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고 2,000개의 핵무기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러시아에게 무기력하게 침공당하며 자유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를 계약한 지 8개월 만에 받으러 온 폴란드 국방부 장관의 모습을 보고 폴란드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부 최고 장관, 미스터 MARIUSG BLASG CGAK 미스터 마리무시 부아슈차크 영. 우리는 역사상 최고의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